이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그 관점 문제만 오늘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지난 강좌도 10강을 했는데 너무 짧고 막 이렇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봄 학기부터는 좀 심화 강좌로 좀 이제 깊이 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에서 결국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시하는 민족국가 개통도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김교헌, 박은식, 유군, 뭐 이런 사실은 다 유학자들이죠, 처음에는. 그 유학자들이 만든 건데요. 이분들이 또 다 이제 독립운동가들이죠, 유학자고. 근데 이분들이 여기 이제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일 위에 단군이라고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배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조선, 예맥, 북부여, 옥저, 뭐 숙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숙신하면 일반적으로 숙신은 말갈, 여진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민족계통도에 들어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박은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이 여러 계통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둘로 크게 이제 통합되는데 하나는 이쪽 계통으로 쭉 와서 고조선에서 한, 진안, 뭐 신라, 고려, 조선으로 연결되는 게 큰 한 줄기고 또 한 줄기는 여러 이쪽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로 발해, 여진, 금, 후금이 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분들은 사실 이 당시에도 이게 이국 같은 민족이지만 두 나라 체제가 있었다. 이게 조선이 한 나라고 청나라가 사실 한 나라로 보는 그런 이제 거대한 역사관을 이분들이 제기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이 인식에 도달하는 계기가 있어요. 다 유학자들인데 근데 대한민국 말기에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나라가 도대체 왜 망했나 뿌리를 쭉 찾아보니까 이 유학의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다. 여기에 이제 인식이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의 사대주의를 걷어내고 보니까 우리가 오랑캐로 내몰았던 이제 뭐 숙신이라든지 뭐 이제 하는 그런 쪽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 민족 국가 개통도로 이제 포괄시키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분들이 하면서 사실은 몽골이나 이런 쪽을 이제 누락시킨 문제가 있어요. 몽골이나 사실 이제 선비족. 그러니까 선비족이 다 우리 같은 민족들인데, 네, 선비족이 있네. 선비, 거란, 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이 선비족의 역사가 단순히 거란, 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선비족이 뭡니까? 선비족이 또 북위를 건설하잖아요. 낙양까지 다 점령하는 왕조인데, 선비족 중에 여러 이제 선비족의 뭐 선비족 성씨 중에 탁발씨도 있고 뭐 여러 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록 보면은 고구려 말하고 이 선비의 말이 같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중국 기록에.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선생 아시죠? 근데 그분 글을 보면 자기가 만주에서 만주족하고 같이 살았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뭐 따로 만주 공부하는데 다 의사가 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단일민족론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민족론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 뭐 순수혈통의 단일민족 이계권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중국에서 우리 바라볼 때 동이 내지는 동호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동리에는 뭐 말갈 여기 뭐 말갈 숙진 거란 뭐 이제 여기 선비 이게 다 들어가는 건데 전부 다 오랑캐로 내몰고 우리는 중국과 같다. 그래서 이제 기자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중국 하와족, 중국 한족과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게 단일민족론이에요. 우리 단일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중국하고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허구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갖고 믿기 시작한 게 사실 단일민족론의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유학자들이 만든 단일민족론을 제거하고
그 벗어나서 역사를 바라보면 이제 중국하고 큰 문명에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개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아직까지 뭐라고 이름 붙일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제 항공대의 유시라 교수님이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공부 어쨌든 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유화문명이라고 뭐 공부 많이 한 분 이름 붙였으니까 저도 이제 유화문명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제 이게 유화문명이 있고 여기 황하문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홍산문화라고 부르는 건 이 거대한 유화문명 중에 이제 한 부분인 건데, 이 차이가 뭐냐면, 그거는 이제 윤래 교수님도 책에서 쭉 보면은 윤래 교수님 전체 주장이 뭐냐면, 우리는 이 중국의 황하문명하고는 전혀 다른 문명 체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분이 뭐 고조선 연구가 됐든 뭐 열국사가 됐든 뭐가 됐든 큰 틀을 이제 윤래 교수님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어쨌든 여기 거대한 또 다른 이제 문명, 황하문명과는 다른 문명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분의 이제 주장이신 건데, 그런데 이 유화문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유화문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홍산문화의 우화량인데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유화문명을 그 유화문명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그 거대한 그쪽에 있는 그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의 문명들인데, 이게 대략 이제 중국에서 붙인 걸 갖다가 쭉 이제 적어 놓으면은 이렇게 소화서 문화는 BC 7000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7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9000년이니까 우리 역사가 10,000년이라고 말해도 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갖다가 지금 우리와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이제 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 유화 문명이 우리의 선 이전의 문명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화 문명 가지고 말하면 한국사의 시작이 만년됐다라고 해도 뭐 사실은 큰 이제 이 시비 걸 건 없는데, 이 편년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그 자기네 연구해서 한 걸 갖다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홍산문화죠. 이 홍산문화는 BC 4500년에서 BC 3000년인데 전기 후기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기는 BC 4500에서 3500년, 후기는 BC 3500에서 이제 3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에서 이제 5000년 전인데, 이때까지 전기까지는 신석기 문화고, 요 후기 들으면은 동석 병영 문화, 그러니까 동기와 석기를 이제 같이 사용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따르면은 초기 국가 단계가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중국에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홍산문화 하다 보면 자꾸 이제 하가점이란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가점이 뭐냐면 마을 이름이에요. 하씨들이 주로 살던 마을. 그래서 이제 하가점인데, 이 하가점은 이 하층 문명 문화가 있고 상층 문화가 있는데, 하층 문화가 당연히 더 오래된 거죠. 하층 문화 그 위에 또 그 여가가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그 흔적 위에 또 누군가 그 뒤에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고 상층 문화가 있는데, 여기 연대를 보면은 하가점 하층 문화는 BC 2000년에서 BC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에서 3500년 전이고, 하가점 상층 문화는 BC 1500년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그런데 하가점 상층 문화 BC 1500년부터 시작되는 여기에는 비파형 동검이 출현돼 가지고,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식 동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가점 상층 문화가 고조선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고조선이란 말을 안 쓰니까 그게 뭐 동호거라는 둥, 뭐 산용거라는 둥, 온갖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그건 이제 이름 갖다 붙이는 거고, 중국인들도 저게 하가점 상층 문화는 이 고조선 거다라고 내심으로는 알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가점 하층 문화를 갖다가 고조선 문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복기대 같은 그 학자들은 이건 고조선으로 정확히 연결된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 아직까지 뭐 이 하가점 하청 문화가 실제로 고조선으로 이제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직 이제 깊게 연구는 못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관점으로 보는 학자들은 하가점 하청 문화도 고조선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련 선사가 이제 삼국유사에서 말한 그 고조선의 이 건국 연대가 이제 상당히 이쪽 지역을 무대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맞아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서 한 걸 갖다가 제가 정리한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요하 문명하고 홍산 문화를 이거를 어디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 한국 거냐 중국 거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에서 이게 발굴되니까 상당히 당황했어요. 자기들 다 알아요. 공부해보면 이게 자기네하고는 다른 동이족 문명이다라는 걸 알면서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1987년만 하더라도 이 이민 같은 사람은 다 중국 학자죠. 그래서 홍산문화, 우화령, 동산추적은 동북지역 선주민인 조이의 문화유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조이는 우리 선조들이 뭐 구이, 이를 갖다가 나눠서 구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이름 붙이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동이만 우리가 아니고 동이는 좀 포괄적으로 부르는 거고, 그 이에 여러 이제 이 분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동이족의 문화유적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홍산문화 주도 세력은 이제 전욱 쪽이라고 주장하는데, 전욱은 이제 중국에서 이 누르 황자 씨는 이제 황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홍산 문화를 갖다가 자기네 이제 황제의 후손이 만든 이제 문명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역사 왜곡에 나서는 건데, 이 사마천이 이제 그 사기를 쓰면서, 사마천이 진짜 위대한 역사 학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위대한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마천은 역사의 시작을 사망 오제에서, 사망은 인정 안 하고 오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제부터 시작하면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이 중국 그 자기네 지금 하화족이라고 하는, 한족이라고 하는 중국 민족의 시조인 황제와 동이족의 시조라고 하는 이 추, 이 양 집단 간에 전투하는 걸로 이제 그려놨는데,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황준호 선생님이 좀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사마천이 왜 사망시대를 빼놨을까, 역사에서 왜 빼놨을까,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마천이 사기를 쓰는 컨트롤은 뭐냐면, 사기에 나오는, 사기가 이제 황제의 사적인 본기가 있고 조의 사적인 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세가를 전부 다 황제의 자손으로 억지로 꽤 맞춰놨어요. 심지어 흉노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한 역사학자가 오늘 중국의 컨트롤을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마천이 사기에서 다 왜곡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자기네 계통은 세가에 나오는 모든 제후들의 계통도 전부 다 어쨌든 황제하고 다 연결되게 만들어서 오늘날 현재 이제 중국의 그 컨트롤. 이번 중국 가보시면 남방 사람하고 북방 사람하고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한 조상의 이 뿌리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틀을 만든 인물이 사마천인데, 전 저 사람이 사망을 왜 빼놨을까 해서 요 근래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문의 비밀 같은 책들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 금문의 비밀 쓴 낙빈기라는 분이 그 뭐 문화대혁명 때 저쪽 그 북경 도서관에 하방됐었어요. 그 도서관 가서 보니까 금문이 청동계 글씨청계 금문이지 않습니까? 금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 없다 보니까 이제 금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이분이 이 금문을 해보니까 뭐 사망이고 뭐고 오제고 다 동이족이라 이거 이족.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 사기를 쓰기 이전의 것들이 이제 금문이니까, 금문에서 말하는 이 중국 고대사는 다 이제
동이족의 역사였다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그 800번가만 겨우 찍었다가 공산당이 다 수거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부가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태산이라는 호를 쓰는 분이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그걸 또 번역을 했어요. 그 한국이 진짜 돈 받고 공부하라고 돈 받는 대학교들은 공부 안 하고 그 태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하여간 그게 8권인가 아주 방대하게 걸 갖다가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망을 빼놓은 게 사마천이 결국은 이제 자기가 사마천 때가도 상당한 게 남아 있었을 텐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사마천의 목적은 전부 다 자기네 황제의 후손으로 만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망에 대한 기록은 다 이제 이 이족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빼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홍산 문화의 주도 세력을 전욱족이라고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 됐어요. 그래서 장박천이라는 사람은 유화 문명은 이제 황제족의 문명이고 홍산 문화의 주도 세력은 전욱이라고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유화 문명의 건설자들이 중원으로 내려와서 하왕주를 정복하고 상문명을 건설했다라고. 그러니까 상나라가 은나라죠. 은나라가 동이족 국가라는 거는 뭐 그거는 너무 명확한 사실인데 이제 그것까지도 부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소문이라는 학자는 홍산의 옥룡하고 각골문의 용자가 유사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상문화는 홍산문화를 계승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걸 갖다 우리가 그것만 조금만 바꾸면 다 맞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동이 거로만 바꿔놓으면 다 맞는 건데 그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람 성씨가 복인데 이 복자가 뭐냐면 이 복은 갑골에 점치는 걸 갖다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복자 자체가 그러니까 갑골에 점친 건 다 은나라지 않습니까? 은나라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미스터리가 20세기 초까지도 저게 이제 갑골이 한자의 원형이란 걸 몰랐잖아요,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그 중국사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 황순영 선생님 견해에 따르면은, 그리고 그런 이제 근문 같은 거 보면은 주나라도 사실은 다 동이족 국가라는 건데, 은과 주가, 뭐냐면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게 상당히 단절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나 이런 데 보면, 은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뭐 주왕을 갖다 아주 극악하게 그려놓고 있잖아. 심지어는 뭐 포격형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이제 중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폭군 옆에는 항상 여인이 한 명 등장해요. 우리도 그렇죠. 뭐 연산군 옆에 누가 있어요? 장록수가 있고 항상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이 만든 역사소설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주왕이 좋아했던 여자는 달기죠. 근데 포격형이 뭐냐면 이 기름 바른 기둥에다가 기둥을 아래서 이제 숯불을 떼는데 이제 죄인을 거기 걷게 해가지고 미끄러서 떨어져서 숯불에 확 떨어져서 이제 죽으면 달기가 막 좋다고 재밌다고 박수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뭐 거짓말로 써놓은 건데 그래서 한번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게 은나라가 사실 황제국가고 주나라는 그 은나라의 신하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이숙제 뭐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이제 흐르는데 이제 백이숙제가 그 주나라에 항복하길 거부한 게 백이숙제는 다 은나라 동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홍산 문화를 그 황제의 문명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여기서 또 주목할 사람이 소병기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저 홍산 문화 자체를 갖다가 중국자로 끌어들이는 그 최종 뭐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양반 말 중에 나라의 발전 단계를 홍산문화 발전 단계를 고국과 반국과 뭐 제국의 삼부국이라고 또 막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에 이제 우화량 유적지에 가보면은 이게 이제 홍산문화 우화량 유적지인데 여기에 이제 제단이 있고 신전이 있고 무덤이 있어서 흔히 단묘총이 있으면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이 신앙 체계고 고대국가 체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천원 지방.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동그랗다고 봤고 땅은 네모나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워놓은 것들 보면 다 이 천원 지방 사상에 따라서 이제 세워놨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천문 유적이 존재하는 건데, 뭐 고대 국가가 존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유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 지내고 천문을 관측하는 시설들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유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제후국가로 스스로 전락시키고, 제후국가로 전락시키면서 우리가 뭐를 잃어버렸냐면 이 제천, 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유적인데, 우리는 원래 이제 하느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하여간 이 종교가 들어오면 한국 전체 인구보다 종교인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옛날 시기부터 하늘에 제사 지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상에 천손 사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천대를 받으면서도 천대하는 사람을 천대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왜냐, 자기는 천손의 민족이기 때문에, 야훼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훼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도 원래는 그 천손 민족이었던 겁니다. 우리 고대 이쪽 이제 유적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 그런데 이 유화 문명과 홍산 문화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나라의 시각, 소위 주류라는 식민사학계는 홍산 문화 연구 자체를 안 해요. 안 하면서 무조건 우리 역사하고 관련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사 하는 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사석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 왜 고대사 했냐? 공부할 게 없으니까 했어요. 그래요. 공부할 게 없으니까, 사료가 얼마 없으니까 공부할 게 얼마 없고,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교수 돼가지고 편하게 밥은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면 무조건 부인하잖아요. 뭐 환단곡이 나오면 그거 위서다, 화랑색이 나오면 그거 가짜다. 가짜로 몰아붙여야 돼. 이상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한번 연구해보자 이러면 그다음부터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가짜로 몰아붙이면 그 가짜에 하면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잖아. 이거 내가 한 게 딱 맞는 거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갖다 무조건 안 하는 건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대학에 있지 않는 그 민족사학계를 중심으로 이제 홍산 문화를 우리 상고사와 연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조선 문명의 계보를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쭉 한 소화서 홍룡화 사회문화 등이 홍산 문화로 연결되고, 하가점 하층문화 이제 상층문화로 이어지는 고조선 문명 계보의 이제 핵심이 이제 홍산 문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산치와 우하량 이쪽이 이제 중요한 이제 유적들인데, 이 동산치 우하량 유적, 호두구 유적 이런 데서는 대량의 옥기도 발견됐는데, 중국 역사상 최초의 옥기가 다 여기에 해놔요. 또 최초의 용도 다 여기에 해놔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그러니까 원저작권이 자기네한테 있다라고 한 게 전부 다 여기에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다가 한국 이 사람들 보니까 이거 우리 거라고 주장해도 뭐 그 별 이상이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주장하기를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옥기 문화의 원료인 중석기제, 뭐 세석기, 홍룡화 문화부터 보이는 빗달문화 투기, 홍산 문화의 묘제인 적적총, 계단식 적적총, 하가점 하층문화의 비파형 동검과는 황하 문명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우리의 고유 문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성에 들어서 이게 오성 취루라는 건데요. 멋있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루성은 뭐냐면, 원래 동양 사고방식은 이제 27수라 그래서 이 하늘을 분류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루성인데, 여기에 일직선으로 모이는 현상인데,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한국천문연구원장 하셨던 이제 박석재 전 원장님이 만드신 건데, 이분은 그 정통 그야말로 이제 이 천문학자신데, 서울대 천문학과 나오고 텍사스대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거를 그분 말씀은 자기 딸한테 그려달라 그랬더니 엄청 천대받으면 자기가 이제 그렸다고 하는 건데, 이분이 이걸 왜 했냐면, 환단고기 내에 단군 세계에 보면 무신 50년 오성치루 이런 기록이 딱 있어요. 이게 서기전 1733년에 5개 성이 여기 루성, 아까 루성이라 그랬죠. 루성에 모였다라는 기록이 딱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 3700년 전쯤에 5개 별이 루성에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분 말씀이 천문현상은 뭐 몇만 년 뒤에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문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려봤더니 이 5개 별이 루성에 모인 현상이 서기전 1734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뭐 음력 양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사실의 기록이다 라고 해서 이분이 엄청 자기도 그걸 해보면서 엄청 자기도 이제 놀라가지고 다시 보게 됐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환단고기가 뭐 위서가 아니냐, 이 부분은 아직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환단고기를 갖고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환단고기를 갖다 위서라고 논문 쓰라 그러면 100편 쓸 수 있고, 위서가 아니라고 논문 쓰라 그러면 1000편 쓸 수 있어요. 그런 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딱 지금 이사다 아니다 결론 내리지 말고, 이 기록은 그냥 들어갈 수는 없는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조선의 세조가 서적 수합령이란 걸 내리잖아요. 이러이러한 책들은 민간인이 갖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관에 바쳐라. 이제 안 바쳤다가 잡히면은 들키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목을 베겠다 그랬어요. 엄청 센 거죠. 그런데 그 바치라고 하는 책이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우리 상고사에 관한 책. 예를 들어서 뭐 삼성기 하면은 뭡니까? 그 환인, 환웅, 단군의 삼성이라 그러죠. 그런 책들, 단군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가 천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두 종류를 관에 바치라 그랬는데, 그 박석재 박사님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는 장영실만 알지만 사실 조선 세종 때 이순지라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또 이런 거를 갖다가 또 기록한 게 이제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천문을 관측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선민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홍산문화의 우화량과 동산치유족에서는 시간을 측정하고 천문을 관측하는 시설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화량에서 태양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동산치유에서 별자리와 달의 움직임을 관측했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인류 역사상 남아있는 천문학의 최고 기록이에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 그러니까 우리는 해관자 식문사학자들은 뭐 이런 것만 나면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라고 이제 무조건 이제 우리 깎아내리기 바쁜데, 깎아내릴 게 아니라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는 전혀 이제 연결이 되지 않는, 우리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거대한 사상 체계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저쪽 지역이 지금은 뭐 겨울에 저들 가보니까 영하 30도 내려가고 막 엄청 춥던데, 중국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보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이 유골들의 키를 재보니까 남성은 165.40cm, 여성 평균 키는 162cm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160cm 넘은 게 몇 년 됐어요. 아마 10년이나 그렇게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영양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선민의식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선민의식이 생기지, 맨날 또 굶고 하는데
선민의식이 생기겠어요? 하긴 뭐 예레미야 애가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 합니다. 뭐냐면 야훼가 자꾸 이게 목사님 앞에서 문자 주는데 야훼가 자꾸 이제 넌 착하게 살아라 나쁜 놈 벌 받는다라고 하는데 묻자오되 주여 왜 아기 자식들은 저렇게 피둥피둥 살찌고 주의 자식들은 다 이렇게 빼빼 말랐습니까? 라고 따지는 규절이 한 번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참 후고 이 시대 때 이 정도의 이 영양 상태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상당한 선민의식이 들어갈 만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특징이 뭐냐면 그 편두, 여기에서 발굴되는 인골들을 보면 4분의 3이 편두라는 거예요. 편두가 뭡니까? 머리를 납작하게 누르는 거죠. 아세요? 어릴 때 돌로 눌러놔가지고 머리를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그 만주원류고 그 청나라에서 자기네 만주족의 뿌리가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만주원육을 쓰는데 이 식민사학자들은 만주원육을 또 깎아내리죠. 식민사학자들이 깎아내리는 건 하여간 반도사에서 벗어난 게 서술되어 있으면 다 깎아내리는 건데요. 그 만주원육은 아니 청나라에서 당대 최고 학자들을 데려다가 쓰게 한 건데 그래서 만주원육에 보면은 사만을 갖다가 요동에 있는 걸로 다 그려놔요. 저 뒤에 이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도가 어떤 분이 기증하셨는데 이게 돈 주고 하려면 1,000,000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찍은 걸 이렇게 한 건데요. 우리가 사만을 말할 때 사만을 우리는 여기 한반도 남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 마하는 이쪽 뭐 충청도 전라도 뭐 진안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72개 소국이 있었다는 건데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만은 방사천리, 사방사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사천리가 되냐고요? 안 말해봐야 방천리밖에 안 되지. 그럼 방사천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주원류고는 사만을 갖다가 요동반도에 있는 걸로 다 그려놨는데 그 청나라 권룡제가 만주원류고에 자기가 직접 글을 써요. 그 글에 또 편두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네는 편두를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 금관 보면 요만하잖아요. 이게 머리 전체가 작은 게 아니라 위가 작은 거예요. 위가 이렇게 뾰족하니까 그 위에 쓰는 거예요. 신라 금관이. 그러니까 이 편두의 풍습이 왜 그런지는 이게 다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것도 한번 누가 논문으로 왜 편두로 했는지 뭐 지금 우리가 개념으로는 이해를 못해도 편두를 한 거는 뭔가 이렇게 하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머리를 갖다가 일부러 작게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금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우리는 출자, 뭐 출자같이 생겼다 그래서 출자형. 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신라라는 나라는 자기들을 갖다가 신국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국의 임금이니까 신국의 임금은 다 하늘에 대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우주수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문이 그릴지 몰라서 출자 그려놓고 날출자 그려놓고 그걸 갖다가 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요한문명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이제 그보다 훨씬 광대하고 훨씬 이제 깊은 우리 역사의 그 뿌리 체계가 이제 있다는 건데요. 제가 여긴 뭐 이제 천문 이야기가 나오니까 삼국사기의 천문관측 기록한 지역을 갖다가 이것도 천문학자들이 여기에 역사 연구에 가세하다 보니까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오는 천문관측 지역은 몽골에 했다는 게예요. 그리고 백제 본기에 나오는 천문은 북경 지역에서 했다는 거고 신라는 양자강 유역에서 신라 본기에 나오는 천문관측 기록은 양자강 유역에서 했다는 건데요. 이걸 갖다 해가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자들은 무조건 우리 역사 깎아내리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중국 걸 베꼈다 그러는데 이 시대 때 중국 걸 베끼려면 서안에서 했다 그러면 그거 조금 말이 될지 몰라도 장안에서 했다 그러면
몽골이나 북경이나 양자강에서 누가 저걸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지 이제 한반도에만 삼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상당히 이제 이런 기록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건데요. 김부식이 삼국사기 예를 들어서 백제본기에서 쓴 거는 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주로 갔다가 부여에서 끝난 그 딱 반도백제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백제는 그 반도백제뿐만 아니라 대륙백제가 중국 기록에 엄청 나오고 있고, 사실 일본의 일본허기 같은 책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다 백제의 한 제후국에 관한 이제 그런 역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려면 저기를 이제 뭐 뒤에 정암 선생님이 지리학 박사신데 이 홍산문화가 생기는 이 산맥과 강을 좀 또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여기에 왜 이런 문명들이 이제 생겼는지를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폐수라는 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에 고수분들이 많이, 공부한분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저희 쪽에 가끔 찾아오시는데 어떤 또 필리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또 한국 고대사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써왔길래 뭐 이 상태로는 출판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고조선의 산맥과 강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이제 고조선의 강 중에 폐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수에서 보면은 폐수라는 강이 폐수는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래서 동이 무해 이렇게 나와 있죠.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폐수를 갖다가 누구는 대동강이라 그러고 누구는 청천강이라 그러고 누구는 압록강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요?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이거는 서자를 잘못 썼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논문들 써요. 이거 서자를 서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건데 이 서자를 동자를 잘못 쓴 거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너무 쉽죠. 학생이 채점하는 거예요. 시험 보고 요건 문제가 틀렸어. 요건 요게 맞좀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세계 10대 교역국 중에 대학 순위 조사해 보면은 한국서 이렇게 좋다는 대학에 세계 152건밖에 안 되고 한국서 2, 3등 하는 대학들이 세계 500위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동자로 나왔으면은 이게 왜 동일까를 그거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가는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들이 여러 있어요 저쪽에. 그럼 이게 한반도가 아니라 이쪽 어디서 찾아야겠구나라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잘못 쓴 거야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요동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고대 요동이 이쪽으로 와야 돼. 이게 조금 이제 잘못한 건데 현재는 이게 요하지 않습니까? 이 요하를 기준으로 이쪽을 요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요나라가 들어선 그 10세기 이후에 이제 생긴 이유고 고대의 요동은 이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이나 이 지역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기 이제 주석까지 번역하는 걸 뭐 올해까지 5년, 작년까지 5년째 했는데 사기 주석을 보면 여기저기서 그런 게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서초패왕 항우가 그 다음에 이제 천하를 유방하고 나누면서 항우가 자기를 도와 싸웠던 제후들을 갖다가 각지의 그 제후 왕으로 봉하는데 요동 왕으로 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동 왕으로 봉해갖고 요동으로 간 지역을 찾아보면 지금의 천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기 주석도 보면은 대만에서 나온 주석을 보면 대만 학자들은 안 속여요.
왜냐면 이제 자기는 대만으로 쫓겨갔는데 뭐 그거 다시 사기 갔다가 거기 이제 막 그 조작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쪽의 주석을 보면 거기는 이제 지금의 천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동왕이 간 곳이 천진이면은 이 지역이 옛날에 요동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요동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되냐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쪽 지역에 우리가 고구려 맨날 국사책도 보면은 광교토대왕 뭐 해놓고 나서는 항상 여기 못 넘어가는 걸로 해놓죠. 또 전부 다 웃기는 이야기들인데 당서나 수서의 배구전을 보면은 고구려는 옛날 고죽국자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죽국자리가 중국에서 지금 보는 고죽국자리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나라나 당나라가 고구려 정벌군을 출범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탑군이란 곳이죠. 탑군이 지금 북경 근처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북이 전쟁한다고 치면 저 휴전선 부근에 숨어 있다 딱 공격하는 거지. 저 부산에서 야 우리 북한 쳐들어간다고 부산에서 이게 출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지금 한국 고대사의 역사 지리 체계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아까 뭐 고려사 보여드린 거는 그 중에 가장 이제 적나라한 예를 보여드린 거죠. 갈석단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황 선생님이 하시도록 하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뭐, 요 하나, 갈석단이 어딘가 요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갈석단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 저 식민사학 쪽에서는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이제 윤나영 교수님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북성 갈석단을 말하고 있고, 여기 산동성역에도 갈석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산서성 쪽에도 뭐 이제 괴석산이라고 있는데, 그 괴자가 뭐 갈자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이제 그 이쪽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인들의 지리 개념을 볼 때 또 뭘 봐야 되냐면 중국인들의 오악이란 게 있어요. 5개 산. 그러니까 자기네 사방, 이 남악, 동악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동악이 어디냐면 동쪽악이 여기 있는 산동반도의 태산이에요. 북조각은 산서성에 있는 태양산이고, 근데 실제 태양산은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부각을 했을까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원래 옛날 중국의 무대는 섬서성, 그 일대의 작은 곡에 이제 중국의 무대고, 그래서 고길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동의서용 어쩌고 한 걸 갖다가 이제 쭉, 지금 중국 개념이 상당히 커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태양산으로 보더라도 중국인들의 산악 개념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건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한다라고, 한반도까지 와서 뭘 한다라고 하는 건 애당초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도 하나만 보더라도 중국의 동북공정이 스스로 파탄에 이런 거, 이게 중국 동북공정 차원에서 만든 지도인데요. 이 지도 하나만 보더라도 그 중국 이 동북공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걸 말해 주는 건데, 여기 보세요. 사기 하봉기의 태강지리지에서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태강지리지에서 말하기가 유명한 구절이죠.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 한 중학생이 찾아왔는데 그 중학생도 이 구절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 교수들이 몰라요, 한국은. 근데 태강지리지에서 말하기를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기점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보려면 낙랑군의 위치를 찾으려면 여기 수성현이 어딘가 찾아보면 되고, 두 번째 갈석산이 어딘가 찾아보면 되고, 만리장성이 어딘가를 찾아봐서 그 세 군데가 이 합치하는 곳이 그 갈석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국이 그려놓은 게 이게 다 중국에서 그린 걸 제가 조금 크게 표시한 거예요. 중국이 낙랑군 수성현을 여기다 갖다 놨죠. 중국에서. 그다음 만리장성을 여기까지 끌어다 놨어요. 그런데 갈석산은 여기다 못 끌어 놨어요. 왜냐면 갈석산은 자기네들이 여기다 갖다 놨죠. 왜 그러냐.
갈석산은 우리로 치면 한 지리산쯤 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뭐 옛날 한나라 때 수성현 그거 뭐 저기 갖다 놔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거기 있었어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역사 왜곡한다고 지리산을 갖다가 저 대만에다가 그려놓으면 그러니까 이거 지리산 위에 대만가 있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바로 서 있으면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스스로 이 지도에다 파탄 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사료를 가지고 몇 번 이렇게 쭉 그 사료를 가지고 중국인 한나라 지배층의 지리인식을 보면 이 회남왕 유한이라는 사람은 고조선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뭐 이제 10여 년 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 회남자 시추군에 보면 5위 동방지국 동방의 끝은 사갈적산 이 갈적산에서 고조선을 지나 대인의 나라를 통과하여라고 해가지고 갈적산하고 고조선하고 아주 밀접하게 그려놨죠. 그리고 한사곤 설치 50년 후에 한나라 이 지배층이 가연지라는 사람이 쓴 거 보면 한나라가 서쪽으로는 여러 나라와 연대하여 안식에 이르렀고 동쪽에서는 갈적을 지나 현도 낙랑으로서 군을 삼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런 기록이 나오니까 저 식민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뭐 갈적이 여기 있으면은 현도는 뭐 여기 또 낙랑 여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부산 가는 길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주에서 부산에 간다 그러면 부산 가는 노선 설명하려면 부산 가려면 뭐 의주에서 평양을 거쳐 뭐 옛날 그런 노래 있잖아. 평양을 거쳐 뭐 서울을 거쳐 대구를 거쳐 부산 간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지금 식민사학께서 말하는 거는 뭐 일체의 근거가 없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자꾸 이제 뭐 하여간 저쪽 하북사 한번 가자 그래갖고 이제 강단사학자들하고 갔는데 제가 밤중에 세미나를 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기자조선의 도읍지 자리에 위만조선의 도읍지가 섰고 그 위만조선의 도읍지 자리에 낙랑군이 섰고 그 자리가 지금 대동강 평양이라는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거. 그건 당신들 생각이지 한서지리 지금 그렇게 안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고려사 지리지를 봤듯이 한서에는 지리지가 있어요. 그 한서 지리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낙랑군 조선현에 대해서는 여기 뭐라고 낙랑군 조선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응소는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낙랑군 조선현은 기자조선의 도읍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동군 험독현을 보면 주석에 응소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낙랑군 조선현은 기자조선의 도읍지 자리고 요동군 험독현은 위만조선의 도읍지 자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신차는 왕엄성 이 조선왕 위만의 도읍지 왕엄성은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는데 이것이 험독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자기들이 이제 아까 이 지도에서 어거지로 그려놨는데 이 사람들도 이 조선현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자기네들 말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많은 사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창녀현 조금 북쪽에 있는 노룡현 이 자리가 기자조선의 도읍지라고 중국의 많은 사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보세요. 여기 왕엄성은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 그랬죠? 이걸 갖다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낙랑군에 이 폐수라는 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낙랑군 폐수의 왕엄성은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는데 이것이 험독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거기에서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왜 자꾸 이 험독현을 갖다가 왜 자꾸 평양에다 갖다 놔? 이 사람들은 기자조선의 도읍지에 유만조선의 도읍지가 섰고 거기에 낙랑군이 섰고 그게 평양이라는데 당신도 왜 여기다 갖다 놔? 중국에서도 지금 이건 중국에서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험독이라고 쓴 거예요. 중국 학자들이 당신들보다 양심적이다. 왜냐하면 요동군 험독현이니까 요동군은 평양에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요동군 평양에 갖다 놓으면 이성계와 최영과 뭐 정도전은 다 미친 사람 되는 거죠. 요동 정벌 하겠다고 왜 위쪽으로 올라가냐고요. 평양이 요동인데.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도 요동군 험독현을 여기가 지금의 요녕성, 중국 요녕성 안산시 산하의 태안읍이라고 있어요. 태안읍 산하에 손성자라고 있는데 거기라고 지금 중국 학자들도 요동군 험독현을 여기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동북공정하는 와중에 여기까지는 얘기 못해도 중국에서 주장하는 여기까지는 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양반들이 조용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평생 이거 했다는 사람들이 저는 뭐 여러분 어쨌든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은 근현대 쪽으로 썼는데 평생 고대사 했다는 사람들이 한서 지리지도 안 보고 이 중국 동북공정 지도도 안 보고 베꼈단 말이야. 47억짜리 지도 만들 때 다 이거 갖다 베낀 건데 베끼면서 정작 여기에 이렇게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요동군 험독현 중국에서 그린 거예요. 중국에서도 요동군 험독현을 여기 요하 근처로 그려놓으면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여기까지 못 오더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소위 주류라고 말하는 강단사학계의 현실이에요. 잠깐 뭐 5분만 쉬었다가 8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가 이제 천손 민족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천손 민족이라는 것이 이 광교토대왕 비문에도 그대로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교토대왕 비문은 앞부분은 이 시조 추모왕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조 추모왕 이야기를 보면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창업하신 터전이다. 추모왕께서는 북부에서 나오셨으며 천재의 아들이시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라고 해가지고 천재가 하나님이죠. 천에서 자자 따면 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하백은 물의 신이죠. 황하의 신이 아니라 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네 시조는 뭡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외할아버지는 물의 신이죠. 그러니까 북부에서 나와가지고 나라 세우려고 나오는데 엄니대수라는 거대한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나는 황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신 추모왕이다. 명령문이에요. 원문은 위야 나를 위해서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은 떠올라라라고 자연물에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에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또 누구의 외손자예요? 물의 신의 외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응해서 응성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갖다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몽골 지역에 이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제가 이번 이제 서울신문 그 칼럼에도 썼지만 유규보가 동명왕 편을 쓰면서 처음에 이런 얘기 보니까 이게 귀나 환, 이 도깨비나 헛개비 얘기로 들었는데 세 번을 반복해서 보니까 귀나 환이 아니라 성과 신의 이야기였다. 그 성스러운 이야기고 신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동명왕 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시각으로 유규보도 처음에는 이걸 갖다가 유학자니까 공자 제자의 유학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헛개비나 도깨비의 이야기로 들렸다가 세 번을 반복해서 보니까 고구려인의 시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와 환, 헛개비와 도깨비 이야기가 아니라 성스러운 이야기고 신의 이야기였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동명왕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의 관점이 바로 유규보가 인식 전환했던 그 인식으로 전환돼야 될 때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으로 전환되기는커녕 지금 이제 임나일본부가 대거 한국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대거 다 먹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사군 한반도설에 추중하는 동안에 일본 구급파들이 돈을 엄청 뿌렸어요, 한국 학계에. 그래서 일본 가서 그 일본 구급파 장학금 중에도 장학금 다 대주고 그 등록 그 생활비까지 대주는 장학금들이 있어요. 그거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 국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임나일본부설을 대거 이제 퍼뜨린 건데, 임나에 관한 학설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반도 남부설이 있죠. 이제 한반도 남부설은 일본 구급파하고 식민사학자들 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열도설이 있어요. 근데 일본 열도설은 이제 이 북한 학계 전체하고 이제 남한 학계의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 이야기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 때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이 일본 열도설이 나오는 계기가 있죠. 뭐냐면 일본 서기를 보면은 일본 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가라 임나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도저히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나라들로 보기가 곤란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제 이 일본 서기는 처음부터 속이려고 맘먹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연대부터가 안 맞죠. 일본의 역사라는 거는 빨라야 AD 3세기 말에 시작하는 건데, 이걸 BC 660년에 시작하는 걸로 한 1000년 끌어올리다 보니까 연대가 안 맞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버님의 일대기로 쓴다 그러면서 아버님의 나이를 원 나이보다 100세 끌어올려서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나? 그럼 조선시대 때 태어난 걸로 일단 그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1000년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일단 연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뭐 주갑제라서 뭐 240년 끌어올리고 120년 끌어올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서기라는 책은 100명이 연구하면 학설이 100개 나오는 책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본 서기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신라에 닭이 울면은 100대 사람이 어느 집 닭이 우는지 안다는 게 닭이나 개가 우는지. 그럼 여러분들 저 경상도 닭이 울면은 전라도나 충청도 사람이 어느 집 개나 닭이 우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일본 서기는 보면은 하여간 조공의 한이 맺힌 책인데, 그러니까 조공 이야기가 하여간 끊임없이 나와요. 조공 바쳤다 하는데, 어떤 웅략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웅략이 즉위하고 8년 동안 신라에서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야마도우에가 그 정벌할 것 같으니까 고구려 왕에게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고구려 왕이 예수하고 군사를 보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100명 보냈어요. 그러니까 100명 보내가지고 지킬 수 있는 신라면은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깊이 연구한 결과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임나 이런 것들은 한반도에 있던 본국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분국이다라고 하는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 이거를 갖다 1963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진희 교수라고 광교토대왕 비문 변조설 주장했던 일본 학자 있잖아요. 이분은 원래 조총련계 열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막 조총련이 너무 김일성 우상화를 가면서 이제 나중에 탈퇴는 합니다만 상당히 이제 진보 쪽의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1964년에 김석형의 논문을 일본에 소개했어요. 일본에서 엄청 쇼크가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봐도 일본 서기는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실제로 김석형 씨의 주장대로 그 삼한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이런 나라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소국으로 보면 막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열도에 가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지명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일본 가셔가지고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백목
이런 게 나오면은 제가 일본 케이블 TV로 일본 드라마 보다 보니까 어떤 간호사 성씨가 백목이더라고요. 그럼 저 백목은 뭐냐면 신라계예요. 저게 이제 시라기 아닙니까? 신라가 일본 말로 시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명들이 지금 일본 열도에는 엄청 많아요. 지명도 많고 인명도 많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계속 살았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명동이 일제강점기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장군의 아들 보면 조금 나오죠 거기. 혼맛지라고 불렀잖아. 혼맛지 본정. 근데 지금 명동 가서 누구 붙잡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 역사 연구 그쪽 하는 사람이나 조금 알지. 그건 뭐냐면 40여 년 지배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건데 저 지명이 일본 열도에 아주 지금도 뒤덮고 있어요. 그 총독부에서 다 조사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일본에 여기 이제 큐슈 남부, 남부에 미야자키 현이라고 있는데 미야자키 현에 갔다가 사이토바루 고분군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우연히 이제 버스 타고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수백 개의 고분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이제 엄청난 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은 중국하고 좀 달리 중국은 사상 학문 통제가 심한데 일본은 어쨌든 통제는 지역에서 나오는 책 통제는 못해요. 이게 뭐 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온 책을 해보니까 거기가 황조 자기네 천황가의 발상지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AD 3세기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발굴한 1912년에 처음에 발굴했는데 1912년에 그 발굴한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이마니시 류라는 금혈용이라고 쓰는 그 사기꾼 일본 식민사학자 놈인데 근데 그거 보고 이놈들은 다 알고서 자기네 일본 역사가 3세기 말에 빨라야 3세기 말에 여기서 시작한다는 걸 다 알면서 와가지고 사기친 거예요, 이마니시 류가. 근데 지금도 한국 고대사학자들은 이마니시 류 하면 이마니시 류 선생님 사석에서는 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대단한 국제 사기꾼이죠, 학문적으로. 자기는 다 알고 거기 내각에서 일본 그 책 사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황조의 발상지라고 자기네 천황가의 조상의 발상지라고 쓰여져 있고 지금도 그래서 가서 또 뭘 봤냐면 지금 일왕 있잖아요. 그 부부동반에서 거기 왔다고 그 기념으로 재단을 또 세워놨어요. 하니까 일본 왕실에서는 자기들끼리 여기가 미야자키 남부 남부 미야자키에 있는 사이토바루 고분군이 자기네 이 발장지고 그게 빨라야 3세기 말에 시작하는 건데 그건 처음에 가야에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4세기 무렵에 일본 열도 이쪽 이제 뒤져보면 대부분 이제 가야의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세기 나라 쪽으로 가면은 주로 이제 백제계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도 보면은 저희가 일본 한번 저희가 답사 갔을 때 거기 백제천 가보고 백제사 가봤잖아요. 그래서 궁을 지면은 백제궁, 임금이 죽으면 시신을 갖다가 백제빈, 절을 지면은 백제사, 그 옆에 흐르는 강은 백제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다 백제의 하나의 주국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거꾸로 이제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걸 조작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한반도 남부에 임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다가 사실은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사이에 일본 학자들이 이 가야 지역의 출토 유물하고 이 지역의 출토 유물을 일본 학자들이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조사하니까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가야계 유물이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일본계 유물보다 이쪽에서 발견되는 게 10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흐름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구급파들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코리안들을, 한국 학자들을 불러들여서 장학금하고 생활비를 대줘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학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임날본부서를 주장하니까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우리가 왜 안 해? 이렇게 전략을 짠 게 일본 학자들이에요. 일본 구급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갖다가
말을 바꾸죠. 이제 임나 일본부 딱 이렇게 말 안 하고 뭐 임나의 성격이 교역기관이라는 둥 무역기관이라는 둥 이제 성격 논쟁으로 바꾸어 가면서 그러나 임나는 여기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 주장 보면 진짜 얼마나 웃기냐면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시에마스 야스카지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주장한 게 지금 다 뒤덮고 있는데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뭐 임나 7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탁순이라고 있어요. 탁순을 갖다가 대구에 비정해 놨어요. 근데 탁순이 왜 대구냐? 그 대구를 갖다 무슨 벌이라 그래요? 달구벌이죠. 그러니까 달하고 탁하고 발음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백제 사신이 탁순에 와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다고 나와요. 그만이 백제 사신이 바닷가로 안 가고 이 내륙까지 걸어 와가지고 이 대구에 와가지고 일본 가는 길을 물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따위가 학문이라고 한국지문 고대사학계를 다 뒤엎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차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식민사학자들이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요즘 그러니까 항상 이제 빨갱이 딱지 씌우듯이 유사 역사학이네 사이비 역사학이네 하면서 이 사람들 인터뷰할 때 보면 꼭 하는 이야기가 토론은 안 합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죠. 자기는 거짓말인 거 다 아니까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백제의 강역도를 그리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 백제, 대륙 백제, 해양 백제 이게 조금 잘못 그린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 사료에 많이 나와요. 중국 사료에 백제는 양자강의 왼쪽에 있었다. 양자강의 좌우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중국 사료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죠. 백제는 진송제양 때 양자강의 좌우에 있었다라고 중국 기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김부식은 그 삼국사기에 대륙 백제에 대해서는 딱 기록을 2개 남겨놨어요. 하나는 삼국사기 최추원 열전에 이렇게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시에는 강한 군사가 100만이었습니다. 남으로는 5월, 양자강 부근을 침공하였고 북으로는 유연, 제노, 그러니까 북경하고 산동반도 지역을 흔들어 중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대륙백제 이야기를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요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동성왕 때 위나라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딱 2개만 남겨놓고 다 이제 삭제했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불신론이라는 게 일본인들이 말하듯이 김부식이 삼국사기 없는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너무 많이 삭제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책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백제 무령왕 지석에 보면은 백제인들이 직접 쓴 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붕하셨다라 그러죠. 이 붕은 황제가 세상 떠난 붕이라 그래요. 근데 세상 떠난 날짜는 523년 5월 7일 써놨죠. 근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름 5월에 왕이 흉하셨다. 흉은 제후가 세상 떠난 걸 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의 사적을 김부식이 본기에 넣긴 넣었지만 사실상 제후의 사적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했는데 그러나 날짜는 백제 무령왕 523년 5월 달까지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는 날짜는 안 쓰고 달로 끊는 역사서기 때문에 달까지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가 대단히 내용 자체는 대단히 이제 정확한 역사서인데 황제의 사적은 이제 제후의 사적으로 깎아 내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보면 이제 동성왕이 중국 남대세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약간 이제 변조를 조금 한 건데 여기 뭐냐면 백제 동성왕이 중국에 보내는 말하자면 국서인데 여기 면중왕 도안왕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면중왕을 이렇게 했으니까 도안왕으로 삼았고라는 건 뭐냐면 당시 백제 관제에 백제왕은 황제고 여러 제후 왕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 왕의 서열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록들이 중국 기록에 여기도
그 매라왕으로 삼고 벽중왕으로 삼고 해가지고 백제 동성왕이 자기 부하들을 왕으로 봉한 기록들이 중국 기록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이 무령왕 1970년에 발견된 백제의 이 무령왕 지속에서 붕이라고 쓴 것이 그냥 이제 이 실질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백제는 실제로 이 황제 국가였다라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의자왕의 목화 자단 기국인데 보세요. 여기 자단은 스리랑카산이고 상하는 인도산이고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호화로운 바둑판이에요. 이 그림 하나 이런 걸 다 보세요. 이게 이제 백제의 미술이 의자왕이 보냈다는 건데 이 백제의 공예나 미술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일본인 요 옆에 있는 그림이 요거예요. 이거 판 이건데 이거 보면 고구려 무용총벽화하고 뭐 큰 거 없이 이게 대단히 아름답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게 바둑돌 놓는 겁니다. 여기에 요게 스프링 이런 장치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바둑돌 놓는 튀어나오고요. 튀어나오고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내부로 보면 이렇게 장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라는 나라가 대단히 이제 그 예술이나 문화 수준이 대단히 이제 높았다라는 거를 여기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고려 북방경제 요거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지도들은 뭐냐면 청나라 때 청나라가 러시아하고 국경조약을 맺습니다. 이 아이훈 조약, 뭐 네르친스크 조약 이런 걸 맺다 보니까 정확한 국경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청나라 이 황제가 그 북경에 와 있는 예수의 선교사에게 그 프랑스 신분대 선교사에게 너희 나라가 지리하게 발달했다는데 좀 이제 너희 나라 가가지고 임금에게 말해서 지리학자들을 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실제 측량해서 지도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선교사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루이 14세인가에게 말하니까 루이 14세가 동방의 황제가 서방의 황제에게 말하는데 들어줘야지라고 해가지고 10명의 지리학자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 측량하면서 이제 지도를 만들어 갖고 물론 청나라에서 돈은 됐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황실에 납품한 지도들이에요. 근데 이 지도들에 보면은 그게 뭐 레지선, 당빌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다 요게 압록강이죠. 압록강 훨씬 북쪽으로 다 그려놨잖아요.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이 지리학자들이 볼 때 조선하고 청의 국경이 훨씬 압록강, 두만강 북쪽으로 봤고 그렇게 그렸고 그렇게 그려서 청나라에 납품했더니 아무 청나라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고려의 북방강역, 조선의 북방강역 이야기한 게 다 이제 일리가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일본이 이제 통감부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일본이 1907년에 이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오면서 사실은 그 1907년 되면 대한제국은 사실상 멸망하고 일본이 다 장악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통감부 그 일본인들이 통감부 이제 그 임시 간도 파출소를 꾸려가지고 이게 이제 그 간도 파출소에서 그린 북방 지도인데 이게 여기가 백두산이죠. 요게 이제 이렇게 지금의 이제 국경모고 그런데 백두산 정계비 세워놓은 데가 이제 여기인데 요게 백두산 정계비인데요. 우리가 백두산 정계비 내용이 뭡니까?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이렇게 돼 있죠.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다 하는데 저 지금 중국에서나 이쪽 사람들 주장하는 게 토문은 두만을 잘못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토문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토문강이 뭐냐면
중국에 송화강에 지류가 있는데 송화강의 지류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1도백화, 2도백화, 3도백화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두산 갈 때 1도백화 아래 가면 그 호골주 파는 그 집이 있잖아요. 호골주 파는 거기가 1도백화고 4도백화 있고 5도백화가 토문강이에요. 그래서 송호 유익 선생이 송호 유익 선생이 백두산 정계비 그 협약 체결했을 때 살아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백두산 정계비 체결한 거 보면은 당시 청나라는 목곡동이 왔고 여기는 당시 이제 함경도 관찰사 뭐 이선부나 이런 인물들이 왔는데 그 청나라 목곡동이 한국 대표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보니까 몸도 약하니까 따라오지 마 하니까 이 인간들이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가지고 그 역관만 따라가서 역관하고 중인역관하고 청나라 고위관료하고 해갖고 만든 게 이제 백두산 정계비인데 이 정계비를 만들었을 때 송호유익 선생이 왜 조상 전래의 땅을 갖다 싸워보지도 않고 수백 리를 넘겨줬냐라고 비판하는데 비판한 게 왜 그랬냐면 왜 압록강을 해서 이 땅을 넘겨줬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동이토문 이걸라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예요. 그러니까 간도라고 불리는 여기는 동쪽은 이 백두산 축동 때 만든 백두산 정계비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동쪽 끝이 여기니까 이쪽은 다 조선 땅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호익 선생은 이 땅을 왜 싸우지 않고 중국의 청나라에 넘겨졌냐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 정계비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쪽 지금의 간도 이쪽 지역은 우리 거라고 계속 이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국경선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대로만 해도 진짜 분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식민사학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 사회를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 한국 사회 이분들은 다 이제 우리 역사를 나의 시각으로 본 분들이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이런 이제 위당 정인보 민세한종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납북되면서 식민사학자들만 남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대단히 이제 잘못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뭐 이제 역사관 재정립 이제 한국 사회의 계통도를 정확히 이제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총독부 역사관 주동하는 역사학계를 전면 개편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 관련 국책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것들을 전면 개편해서 동북아 역사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하는 게 지금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시강하는 식으로 우리 역사의 그 큰 이제 흐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시간상 저희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건 잘 말씀 못 드렸고, 주로 이제 정신하고 강역, 영토, 이제 요걸 중심으로 제가